반갑습니다. 배우입니다. 편의등립법의 문제점 과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과 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통약자 이동 편의등립법과의 통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1994년에 이미 편의등립법과 유사한 법률이었던 고령자 신체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특정 건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0년에는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등급법과 유사한 법률인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한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가 2005년에 이 두 개의 법률을 이제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두 개의 법률이 일단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따로따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연계성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두 개의 법률이 두 개의 소관부처에 따로따로 있으면서 시행에 있어서 어떤 연계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제 두 개의 법률은 어차피 이동과 건물에 대한 이동과 또 접근이라는 문제는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하나의 법률로서 통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면에서 두 개의 법률에 대한 통합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관부처에 대한 논의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임산부 등의 편의등립 보장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권익 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등립법은 국토해양부의 교통안전복지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두 개의 법률이 어떤 법률의 효과성 때문에 통합이 된다면 이제 어느 소관부처를 할 것이냐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편의등립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 90%의 내용이 건물의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 주로 이제 건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가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편의등립법에서 담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 이외에 편의 서비스에 관한, 편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포함을 할 것이냐는 문제. 또 하나는 이제 국토해양부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등립법은 교통안전복지과, 즉 국토해양부 중에서도 교통 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건축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편의등립법이 국토해양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건축 담당 부서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이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운영을 공동 소관부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공동 소관부처로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안은 이제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에 이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위한 아예 전담 부서를 하나 새로 신설을 하고 거기서 담당을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편의등립법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편의등립법은 편의시설 설치 위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1999년, 2004년 이렇게 편의시설 설치율을 계속 조사를 해오다가 2008년에는 설치율이 아니라 설치율과 함께 실제로 적절 설치율이라는 걸 조사를 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은 설치율만 계속 조사를 하고 설치율 중심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은 설치가 많이 되었는데 실제로 가서 이용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설치 위주의 정책으로 가게 될 경우 이제 가장 나타나게 된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점 단위의 정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화장실은 잘 돼 있고 입구도 잘 돼 있는데 실제로 건물을 전체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접근성 정책으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예를 제가 간략하게 들면
도서관에서 우리가 편의증진법에 따르면은 뭐 주출입구를 해야 된다라든가 장애인 열람소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도서관이 계속 발전하면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창구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을 했던 것도 이제 자동 대출기가 나오고 자동 반납기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속 편의에서 설치율, 설치 중심의 정책을 하면 이렇게 바뀔 때마다 계속 법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 공간 안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이용하고 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중심으로 하게 되면 개개의 편의세를 바뀌는 문제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접근성 있게 하는 것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게 수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올바른 설치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모니터링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을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는 사실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전 점검을 나갔을 때는 건물이 다 준공되기 이전이라는 거의 준공 시점에 다다랐을 때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서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고칠 수 있는 한계가 엄연하게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뭐 손잡이 위치라든가 이런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주거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현재 편의증진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그것도 공용 부분에 관한 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내부에 관한 기준은 없고요.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주택의 경우에도 내부 기준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개인주택에 관해서도 법으로 규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이 원하는 주거 환경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최소한 장애인이나 다른 노인들에게 필요한 그 환경,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또는 스위스나 이런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편의시설이라든가 접근성에 관한 설치 기준을 만들 때 이 주거 환경에 관한 기준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만큼 이 주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금 편의증진법에는 이 주거에 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뭐냐면 성인 중심의 설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배변기의 높이라든가 손잡이, 물론 손잡이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단의 높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인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은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제가 그 이번에 보니까 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 용역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설치 기준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일곱 번째로는 이제 현재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1994년에 그 만들어진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1994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계에 관한 규칙을 장애인복지법 규칙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기준들을 사실은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지면서 대부분 안고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계속 이제 신체도 변하고 환경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들이 그 당시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편의증진법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만들 때 필요한 어떤 기본 데이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의 휠체어 회전 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단의 높이라든가 손잡이의 높이라든가 이런 휠체어 회전 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기준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이 제18조 시설물에서의 정당한 편의에 관한 내용을 이 편의증진법으로 그 편의증진법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증진법은 제8조에서 보는 것처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를 다 담을 수 없도록 법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아무리 넓은 내용의 정당한 편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용되는 편의증진법이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작은 내용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공될 수 있는 편의 제공은 편의시설로 협소화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시설물에 관한 정당한 편의를 별도로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처럼 편의증진법에 따르도록 하되 편의증진법에서 정당한 편의를 담아낼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의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우리가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어떤 법의 체계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편의증진법을 정당한 편의를 담아내는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